제 목숨값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술을 거부하며 말했죠. 며칠 미뤄도 죽기야 하겠냐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를 없는 사람으로 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제 손에 5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2015년의 서울. 그 새벽은 늘 비릿한 생선 냄새와 눅눅한 박스종이 냄새로 시작됐어요. 내 나이 68,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국수를 말아 판 세월이 40년을 꽉 채운 해였죠.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고 캄캄한 하늘 아래 시장의 불빛들만 섬처럼 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우리 시장 사람들의 하루는 이미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죠. 내 가게, 순잔의 국수는 시장 귀퉁이, A동과 B동을 잇는 작은 길목에 있었어요. 가게라고 해봐야 등받이도 없는 의자 대여섯 개가 전부인 초라한 곳이었지만 40년 세월 동안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다란 솥에 육수를 올리는 거였어요.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 같은 거였죠. 큼지막한 멸치 한가득, 두툼한 다시마 몇 장, 그리고 달큼한 맛을 내줄 무랑 양파, 팥뿌리까지. 뚜껑을 닫고 불을 올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하고 따뜻한 김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해요. 그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를 키워낸 게 바로 이 국수 한 그릇이었어요. 뜨거운 김 앞에서 땀 흘려가며 국수를 말고 그 돈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냈죠. 그래서 이 국물 냄새는 그냥 음식 냄새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냄새고, 내 자식 키워낸 냄새고, 먼저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의 냄새이기도 했어요. 육수가 끓는 동안 나는 옆 가게 경숙이 엄마랑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셨어요. 경숙이 엄마는 채소 장사를 했는데 나보다 대여섯 살은 어렸지만 시장에서는 제일 친한 친구였죠. 언니, 오늘따라 얼굴이 더 폈네. 좋은 꿈 꿨어?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호호 불며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참 따뜻했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서로의 안색만 봐도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대충 짐작하죠. 혈육보다 더 진한 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 시장 바닥이었어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밤새 물건을 떼어온 상인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러 하나둘씩 내 가게로 모여들었어요. 순자 언니, 국수 한 그릇만 말아줘. 오늘은 유난히 춥네. 오빠는 어서 와요. 오늘은 특별히 고명 더 얹어줄게. 우리는 서로를 이름 대신 언니, 오빠, 사장님으로 불렀어요.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었죠. 커다란 다라이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를 씻는 경숙이 엄마. 낙가마들하고 흥정하느라 목청을 높이는 생선가게 김 사장. 모두가 내 국수 한 그릇에 잠시 시름을 잊고 고단한 새벽을 위로받았어요. 내 국수는 별거 없어요. 그냥 멸치 육수에 소면 삶아서 호박이랑 계란지단, 김가루 좀 얹어주는 게 전부죠. 하지만 다들 내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들 했어요. 그건 아마 내 손맛 때문이 아니라 이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서로를 향한 마음, 그 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는 손님들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국물을 좀 더 뜨겁게 해줘야 할지, 아니면 면을 좀 더 푹 삶아줘야 할지를요. 그게 40년 장사꾼의 눈썰미고 마음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새벽 시간이 지나고 아침 해가 시장 지붕 위로 떠오를 무렵이었어요. 익숙한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죠. 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은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가게로 찾아와서는 용돈을 타가곤 했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조수석에서 내리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절반으로 뚝 깎여나갔어요. 지은이는 오늘도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삐까번쩍한 모습이었어요. 무릎까지 오는 하얀 원피스에 손에는 번쩍이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시장 바닥에 흙탕물이라도 틀세라 조심조심 걸어오는 모습이 꼭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다른 세상 사람이었죠. 저 아이가 사는 세상은 백화점 명품관과 호텔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고, 내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새벽부터 기름때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뒤에 서 있는 지은이는 입을 꾹 다문 채였죠. 코를 살짝 찡그리는 걸 보니 가게 안에 멸치 육수 냄새가 역겨웠나 봐요. 나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웃으며 아들을 맞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어서 와. 밥은 먹었고? 그때 지은이가 들고 있던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 옆 가게 경숙이 엄마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줬던 사진 속의 그 가방이었죠. 경숙이 엄마 딸이 시집 갈 때 예단으로 받고 싶어 했던 거라며 가격이 내 가게 한두 달 매출은 좋게 될 거라고 혀를 내둘렀던 바로 그 명품 가방. 그걸 내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방을 사기 위해 아들 내외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저 아이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그 거리감만 아득하게 느껴졌죠. 나는 늘 하던 대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어요. 내 한 달 수입 200만 원 남짓에서 쪼개고 쪼개어 마련한 돈이었죠. 민준이는 봉투를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했지만 지은이는 그저 힐끗 쳐다볼 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 아이에게 이 돈은 그저 매달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생활비의 일부일 뿐, 시어머니가 새벽잠 설쳐가며 뜨거운 불 앞에서 벌어낸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언젠가 경숙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언니, 세아가 SNS인지 뭔지 보니까 아주 그냥 호텔에서 살던데? 맨날 비싼 밥 먹고 좋은데 놀러 다니는 사진만 올라오더라. 나는 스마트폰을 쓸 줄 몰라서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내 아들 내외가 그들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은 동대문 시장 귀퉁이에서 국수 파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요. 그들에게 나는 아마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둘이 얼굴 보니 좋다. 이왕 왔으니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지.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바빠서 이만 가봐야 해요. 그 말은 칼같이 단호했죠. 마치 이 시장의 음식은 입에도 대기 싫다는 듯이. 민준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했지만 결국 지은이의 팔에 이끌려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떠나고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아들이 내민 봉투에는 5만 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허기졌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무슨 말을 꺼내려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다를까 며느리 얘기였어요. 지은이가 그러는데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힘든 가게 일은 그만두고 자기들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명 내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지은이의 생각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효도를 가장한 말이었지만 그 속내는 뻔했죠. 동대문 시장에 국수 파는 시어머니를 자신들의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가게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속셈. 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민준아, 엄마는 괜찮다. 아직 내 몸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여긴 그냥 가게가 아니야.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을 바친 곳이고 너를 키워낸 곳이다. 그런 소리 2번 다시 하지 마라. 내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끊겼고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나와 아들 내외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죠.
그들은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어요.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서운함과 불안감은 쉬이 가시질 않았죠.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며칠 전부터 오른쪽 배가 묵직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다 먹었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이 많아 점심시간 내내 쉴 틈 없이 국수를 말고 설거지를 했죠. 마지막 손님까지 다 가고 나서야 겨우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그때였어요. 오른쪽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주변이 온통 하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옆 가게 경숙이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울먹이고 있었죠. 언니, 정신이 들어? 의사가 급성 담낭염이래.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경숙이 엄마의 말을 들으며 나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내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걸까? 경숙이 엄마가 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들 연락됐습니다. 곧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내 생사가 달린 이 순간 과연 그 아이들은 어떤 얼굴로 나를 찾아올까요? 그것이 내게 닥쳐올 더 큰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귓가에는 소독약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들이 삑삑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뒤엉켜 맴돌았죠. 나는 그 소음의 한가운데 섬처럼 누워 있었어요. 오른쪽 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대신 온몸을 짓누르는 무력감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내 차트를 휙휙 넘겨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지금 담낭의 염증이 아주 심해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번지고 폐혈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덤덤했어요. 그저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만 들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의사는 보호자, 즉 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은이를 찾았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받아야 하고 당장 수술에 필요한 비용도 처리해야 한다는 거였죠. 예상 수술비가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될 거라는 말에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돈을 내 아들 내외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민준이와 지은이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민준이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로 내 손을 잡았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다른 세상 사람처럼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죠. 그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마 이 밤중에 여기까지 불려나온 것 자체가 불쾌했나 봐요. 의사는 내게 했던 말을 아들 내외에게 그대로 반복했어요. 수술의 시급성과 위험성,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요. 민준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만 끄덕였지만 지은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의사의 말을 딱 끊었어요. 그렇게 큰 돈이 지금 당장 어디서 나느냐고, 무슨 수술비가 이렇게 비싸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죠. 의사는 당황한 얼굴로 병원 규정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지은이의 귀에는 조금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한쪽은 사람의 생명을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오직 돈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었죠.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몸이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내 목숨값이 돈으로 환산되고 그 가치를 놓고 저울질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내 모든 걸 바쳐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존재는 그들에게 500만 원짜리 짐이었을까요? 결국 의사는 지친 얼굴로 한 발 물러섰어요. 보호자분들끼리 먼저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내리면 알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죠. 응급실 커튼이 닫히고 우리 셋만 남은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아팠지만 그 침묵이 주는 고통만큼은 아니었어요. 그 침묵을 깬 건 역시나 지은이었어요. 민준이를 잡아 끌고 커튼 밖으로 나가면서 잠깐 얘기 좀 해라고 쏘아붙이듯 말했죠.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이제 곧 내 운명이 결정될 터였죠. 병원 복도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희미했지만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고 아프게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민준이가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수술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우리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아들의 그 말에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던 내가 참 어리석었죠. 지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그 돈을 쓰면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은 뭘로 낼 거냐고, 애들 학원비는 어쩔 거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그러다 내 심장을 꿰뚫는 말이 들려왔어요. 내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그 한마디. 며칠 미뤄도 죽기야 하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아,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의 아내가, 내 며느리가 내 목숨을 두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그냥 며칠 미뤄도 괜찮은 존재, 어쩌면 죽어도 그만인 존재였구나. 평생을 바친 내 삶이, 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죠. 그들의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잠시 후 커튼을 열고 들어온 민준이는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저 어머니, 일단 오늘은 진통제 맞고 좀 버텨보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요. 라는 영혼 없는 말만 남기고는 지은이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듯 응급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는 텅 빈 응급실에 홀로 남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 주사를 놔주었지만 몸의 통증은 가라앉았을지언정 마음의 통증은 더욱더 날카롭게 나를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시장 친구인 경숙이 엄마가 아침 일찍 나를 찾아왔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내 손을 잡고는 어젯밤에 아들 내외가 그냥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며 속상해했죠. 나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그 얼굴이 얼마나 말이 아니었을까요? 경숙이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지은이의 SNS였죠.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화면 가득한 화려한 사진들은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기 바로 전 주말의 사진들이었어요. 지은이가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위해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준 모양이었어요. 값비싼 음식들과 와인,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 경숙이 엄마 말로는 저 정도 파티를 하려면 적어도 2천만 원은 좋게 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어젯밤부터 나를 짓누르던 슬픔과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지독한 모멸감이 차올랐어요. 그랬구나. 내 생명을 살릴 500만 원은 없어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허영심을 채울 2천만 원은 있었구나. 나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빛나는 삶에 걸림돌이 되는 낡고 초라한 과거일 뿐이었던 거예요. 내 평생의 인내심과 희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내 삶의 지혜는 그 아이들의 화려한 사진 한 장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나는 경숙이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내 가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적금 통장과 도장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건 내가 남편 죽고 나서부터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40년간 국수를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온 내 마지막 보루였어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통장을 건네받고 나는 병원 원무과로 직접 걸어갔어요. 그리고 수술비 전액을 내 손으로 직접 계산했죠. 보호자 서명이 필요했지만 내 목숨이니 내가 직접 하겠다고 버텼어요.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난감해했지만 내 단호한 태도에 결국 허락해 주었죠. 수술은 잘 끝났어요. 며칠 후 나는 병실에 홀로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 자리는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아들 내외에게서는 그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했으리라. 혹은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들에게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도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어리석은 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지난 40년간 나를 지탱해 준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상이 아니라 매일 새벽 끓어오르던 멸치 육수와 내 가게를 찾아주던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었어요. 나는 이제 그 힘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주 길고 아주 차가운 복수의 시작.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하늘은 이상할 만큼 파랗고 높았어요. 열흘 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낯설었고 빠르게 오가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죠. 나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며느리도 내가 퇴원하는 날짜조차 묻지 않았으니까요. 병원비를 계산하고 남은 돈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내 평생의 집이었던 동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내 삶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사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나는 가장 먼저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린 거죠.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져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질까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나의 하루는 다시 동대문 시장의 새벽과 함께 시작됐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국수를 말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쯤 아들 내외가 찾아올까, 오늘은 무슨 맛있는 걸 싸가서 먹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는 오직 나 자신과 내 가게를 찾아주는 고마운 손님들, 그리고 나를 가족처럼 아껴주는 시장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을 비우고 나니 가게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내 국수 맛이 더 깊어졌다고들 했죠. 아마 사무치는 외로움과 배신감을 잊기 위해 육수솥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국수를 마는 동안에는 아무런 잡념도 들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뜨거운 김과 구수한 멸치 냄새, 그리고 손님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다는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민준이 엄마가 아니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나를 순자 언니 혹은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나는 시장 상인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가게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기도 하고, 명절이면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를 주선하기도 했죠. 가족에게서 버려진 나는 시장이라는 더 큰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를,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인간 박순자로서의 삶이었죠. 세월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었지만 잊게 하지는 않았어요. 밤에 홀로 잠자리에 누우면 문득문득 그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어요. 며칠 미뤄도 죽기야 하겠냐?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말을 장작 삼아 내 안의 복수심이라는 불을 더욱더 활활 지폈죠. 언젠가 반드시 내가 받은 모멸감을 몇 배로 돌려주리라. 그 생각만이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러 2024년이 되었어요. 나는 어느덧 78배 노인이 되었고 내 얼굴에는 40년이 아닌 50년의 시장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시장 전체가 아침부터 술렁였어요. 구청에서 나온 하얀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시장 곳곳에 붉은색 글씨로 쓰인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었거든요. 동대문 종합시장 일대 대규모 공공 재개발 사업 확정. 그 8글자가 내 인생을 그리고 내 기나긴 복수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개발 소식의 시장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장사해온 상인들은 기대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죠. 어떤 이들은 이제 이고생도 끝이라며 두둑한 보상금을 기대했고, 어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거라며 깊은 시름에 빠졌어요. 나 역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가게는 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돌아갔어요. 재개발 구역 도면이 공개되었는데 내 가게와 수십 년 전 남편이 해안으로 헐값에 사두었던 가게, 뒤편의 작은 창고 부지가 재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상업지구,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평생을 국수 파는 할머니로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알부자 사장님으로 대하기 시작했죠. 구청 직원들과 시공사라는 건설회사의 번듯한 양복 차림의 젊은이들, 그리고 감정평가사라는 어려운 이름의 사람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내 작은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내 앞에 허리를 굽히며 사장님, 사장님 하고 깍듯하게 나를 불렀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낯선 호칭이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내 아들 녀석조차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신 짐처럼 여겼는데 생판 남인 이 젊은이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 기분이 참 묘했죠. 보상 협상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어요. 그들은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계산법을 늘어놓으며 나를 설득하려 했죠. 아마 시장 바닥에서 평생 국수만 말고 산 무식한 늙은이라고 얕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도 50년간 장사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속내를 웬만큼은 꿰뚫어 볼 수 있었죠. 나는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핵심적인 순간에 한두 마디씩 툭툭 던졌죠. 그래서 평당 얼마를 쳐주겠다는 거요? 옆 가게 김 사장은 조건이 더 좋다던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요? 내 배짱 있는 태도에 그들은 오히려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시장에서 배운 나의 생존 방식, 나의 지혜가 이렇게 발휘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그들이 제시하는 보상금의 액수가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내가 평생 국수를 팔아도 만져볼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나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큰 돈을, 이 거대한 변화를 과연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예전 가게 단골이었던 옷가게 박 사장의 아들이었죠. 어릴 때 내 국수를 공짜로 얻어먹고 가곤 했던 코올리게 녀석이었는데 그 녀석이 커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나는 수소문 끝에 그 젊은 변호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강남이라는 동네에 발을 들였죠. 번쩍이는 유리 건물 숲 사이에서 그의 사무실을 찾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마주 앉은 박 변호사는 어릴 적의 개구쟁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듬직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주머니 하며 반갑게 알아봤죠. 나는 그에게 내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물론 10년 전에 아픈 가족사는 빼고요. 그저 동대문 시장 재개발 보상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죠. 박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의 눈이 동그래지는 걸 보니 보상금 액수에 꽤나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주머니의 사건은 제가 꼭 맡아야겠다면서 어릴 적 먹었던 국수값은 이렇게 갚아야 하지 않겠냐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사회적 연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상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법적 권리들을 찾아내 주었고 내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주었죠. 그 과정에서 나는 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 뱅킹이라는 것도 해보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라는 걸 찾아보는 법도 배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세상과 나를 단절시켰던 그 네모난 기계가 이제는 내 손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또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협상이 끝났어요. 최종 보상금은 무려 5천억 원. 내 귀를 의심할 만큼 비현실적인 액수였죠. 며칠 후 박 변호사는 내 이름으로 새로 만든 통장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 내 50년의 세월이, 내 눈물과 땀이,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내 복수의 자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철거를 앞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솥도 의자도 모두 치워버린 횡한 공간이었지만 벽에는 아직도 멸치 육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죠. 나는 가만히 통장을 펼쳐보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영의 행렬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죠.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동시에 지독한 현실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조용히 통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다. 이것은 내 지난 삶에 대한 보상이자 내게 모멸감을 안겨준 그들에게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무기다. 지난 10년은 그저 칼을 가는 시간이었을 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내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분노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강남이라는 곳은 내게는 평생 가볼 일이 없는 딴 세상 같은 곳이었어요. 동대문 시장의 왁자지껄함과는 정반대로 그곳의 공기는 차갑고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심했죠. 박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들어간 건물은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낡은 내 옷차림이 수십 개로 비쳐 보이는 것 같아 괜히 주눅이 들었어요. 박 변호사는 나를 PS 자산운용이라는 낯선 이름이 붙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 이름이 내 이름 박순자의 앞 글자를 딴 것이라는 건 나중에야 알았죠. 회의실 안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같이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죠. 회계사, M&A 전문가, PR 전문가, 박 변호사가 한 명씩 소개해 주었지만 내 귀에는 그저 어렵고 낯선 단어들만 맴돌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의아함을 나는 똑똑히 봤어요. 이 시장 할머니가 정말 5천억 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헛기침을 하고 서류를 뒤적이고 서로 어색한 눈빛을 교환하는 그들의 모습에 나는 잠시 후회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평생 국수만 말고 산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겠다는 건가? 그때 박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병원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날의 이야기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신 전해주었죠.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어색한 공기는 어느새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아함 대신 존중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분노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특히 팀의 리더라는
나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이는 중년의 변호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자신도 몇 해 전 병든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로 형제들과 크게 다툰 적이 있다면서요. 돈 때문에, 각자의 사정 때문에 부모의 마지막 길을 편안히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가슴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다고 했죠.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람 사는 세상은 동대문 시장 바닥이나 강남의 유리 빌딩 아니나 그 근본적인 아픔과 상처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이 일은 단순한 사건 수임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나는 이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내 편을 든든한 아군을 만났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날 이후 강남의 유리 빌딩은 나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어요. 특별팀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곧바로 내 며느리 최지은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무서운 방식이었죠. PR 전문가는 지은이가 지난 10년간 운영해온 SNS 계정을 며칠 밤낮으로 분석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해외여행,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마치 세상의 모든 행복을 혼자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전문가는 그 화려한 사진들 뒤에 숨겨진 지은이의 약점들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자신이 속한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MA 전문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지은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녀의 아버지, 즉 내 사돈어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실은 껍데기뿐이라는 거였어요. 몇 년 전부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곧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보고였죠. 지은이의 모든 허영과 과시는 사실 이 불안한 현실을 감추기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들으며 10년 전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씁쓸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나의 복수가 더욱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나 역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나는 동대문 시장의 내 오랜 친구들, 경숙이 엄마를 비롯한 상인의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내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눈물을 글썽였죠.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며 나의 인간 방패가 되어주겠다며 약속했어요. 그들의 지지는 법률이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겁고 단단한 힘이 되어주었어요. 동대문의 끈끈한 정과 강남의 차가운 법률.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힘이 이제 나를 위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특별팀과 함께하는 전략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지은이 아버지 회사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냥 돈으로 망하게 하는 건 너무 쉬운 복수요.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에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난 10년간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을 꺼냈죠. 나는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주고 싶어요. 그 아이가 내게서 어머니라는 자리를 내 삶의 자존심을 빼앗아갔듯이 나도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아이를 지탱하고 있는 바로 그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빼앗을 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나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다른 노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어야 해요.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젊은 PR 전문가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모님,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우리의 복수를 개인적인 원한 해결이 아닌 사회적인 공익 활동으로 포장하자는 거였어요. 그의 제안은 바로 박순자 노인 의료권익재단의 설립이었어요. 내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나처럼 자식에게 의료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방치당하는 노인들을 돕는 거죠. 그리고 이 재단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첫 번째 캠페인으로 10년 전 나의 사연과 똑같은 내용의 익명 광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은이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도 그녀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돈으로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잔인하며 훨씬 더 파괴적인 복수. 그것이 바로 사회적 평판을 산 채로 매장하는 방법이라는 거였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복수였어요. 파괴가 아닌 창조를 통해, 절망이 아닌 희망을 통해 완성되는 복수. 시장 바닥에서 배운 나의 오렌지애가 강남의 젊은 전문가들의 번뜩이는 전략과 만나 비로소 완벽한 복수의 청사진을 그려낸 순간이었죠. 그날 우리의 최종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1단계, 지은이 아버지 회사의 부실 채권을 우리가 세운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매입하여 목숨줄을 쥔다. 2단계, 지은이가 자신의 VVIP 등급을 과시하며 드나드는 강남의 명품관과 레스토랑이 입주한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여 그녀의 발을 끊어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박순자 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대대적인 언론 캠페인을 시작한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10년간 갈아온 내 복수의 칼날은 이제 서슬 퍼렇게 빛나고 있었죠. 나는 더 이상 낯선 강남의 풍경이 두렵지 않았어요. 동대문의 끈끈한 연대와 강남의 날카로운 법률, 이 두 개의 검을 양손에 쥔 나는 이제 그 무엇도 베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0년간 갈고 닦은 칼을 칼집에서 꺼내는 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첫 번째 칼날은 내 며느리, 최지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녀의 아버지를 향했죠. 박 변호사가 이끄는 우리 팀은 이미 오래전에 지은이 아버지 회사의 부실 채권을 모두 사들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PS 자산운용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공식 서류가 그의 책상 위로 배달되었죠. 평생 사돈어른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그 남자가 서류를 받아들고 사색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평생 쌓아 올린 사업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기 앞에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딸 자식의 허영심을 채워주느라 정작 자신의 발밑이 꺼져가는 것은 몰랐을 테죠. 두 번째 칼날은 최지은의 심장을 직접 겨눴어요. 그 아이의 자존심이자 세계 그 자체였던 강남의 화려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지은이가 매일같이 드나들며 VVIP 대접을 받던 그 명품관 건물,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던 그 고급 레스토랑이 입주한 빌딩을 나는 통째로 사들였어요. 물론 내 이름이 아닌 우리 팀이 관리하는 법인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출입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쇼핑을 즐기기 위해 명품관을 찾은 지은이는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안 직원이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예약 손님 명단에 없다며 입장을 막았다는군요. 늘 자신을 향해 굽실거리던 직원들 앞에서 그런 굴욕을 당했으니 그 아이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을까요? 단골 레스토랑에서도 자주 가던 카페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그녀가 발을 딛고 서 있던 화려한 세계가 사실은 돈으로 사들인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녀의 발밑이 꺼져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죠.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세 번째 칼날, 박순자 노인 의료권익재단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재단 출범식은 조촐했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와 우리 팀이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영상 캠페인이 그날부터 전국의 모든 온라인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라면 가리지 않고 광고를 내보냈죠. 영상은
어머니의 수술비 70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전문 배우들이 연기한 짧은 드라마 형식이었죠. 영상 속에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한 늙은 어머니가 등장해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녀의 아들 내외는 수술비 700만 원이 아깝다며 수술을 거부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병원 복도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며칠 미뤄도 죽기야 하겠어요? 그 영상 어디에도 내 이름이나 내 아들 내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10년 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내가 겪었던 일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죠.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버려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순자 재단이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익명의 기부천사 박순자라는 이름과 함께 재단 후원을 독려하는 계좌번호가 떴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수백만 건을 기록했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죠. 사람들은 영상 속 며느리의 악랄함에 분노했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처지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거액을 기부한 익명의 독지가 박순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죠.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박순자 할머니는 순식간에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이 되었어요. 나는 강남의 사무실에서 PR 전문가가 보여주는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내 아픔을 함께 나눠주는 것을 보며 나는 1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쑥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상처가 사회적인 공감대로 확장되고 이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물론 이 캠페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최지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지은이의 SNS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자기 시어머니는 병원에 버려두고 호텔 파티하던 며느리가 생각난다. 처음에는 익명이었던 댓글들이 점차 지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증언으로 바뀌어갔죠. 지은이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그녀의 화려한 인맥들, 그녀의 허영심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던 바로 그 친구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등을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매일같이 울리던 전화는 뚝 끊기고 사교 모임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체면이라는 성벽이 이제는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지은과 아내의 몰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내 아들 민준. 그들 앞에 마지막 통지서가 배달되었어요. 박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 증명이었죠. 내용은 간결하고도 명확했어요. 첫째, 지은이 아버지 회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한다. 둘째, 10년 전 수술비 방치와 정신적 유기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내 50년 장사꾼의 자존심을 담아 직접 써넣은 것이었어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 당신들이 버렸던 그 동대문 시장에 순잔의 국수로 당신들 발로 직접 찾아오도록. 모든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어요. 1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내 목숨값을 흥정하던 그들이 이제는 내 가게 문턱을 넘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신세가 된 거죠. 박순자 할머니 신드롬은 단순한 온라인 이슈를 넘어 거대한 사회 현상이 되었어요. 재단 사무실은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로 불이 났죠.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할아버지,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질 위기에 처한 할머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신음하던 억울한 사연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내 가게가 있던 동대문 시장은 뜻밖의 순례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정의의 성지라며 내 가게 터를 찾아와 사진을 찍었고 주변 상인들에게 내 이야기를 물었죠. 덕분에 시장 전체가 때 아닌 활기를 띠었어요. 경숙이 엄마는 찾아오는 기자들과 유튜버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며 나보다 더 의기양양해했죠. 나는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마음은 고요했어요. 10년간 품어왔던 뜨거운 분노는 이제 세상을 향한 차가운 연민과 책임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내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나는 나처럼 고통받는 수많은 박순자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들의, 그리고 언젠가는 늙게 될 모든 자식들의 싸움이기도 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그 싸움의 가장 선두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내 낡은 가게에서 묵묵히 육수를 끓이고 국수를 말았어요. 세상은 온통 내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정작 나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죠. 약속한 열흘이 되던 날 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오래된 가게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불을 끄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지고 시장 골목의 인적이 완전히 끊겼을 때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한 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었죠. 10년 만에 마주한 그들의 얼굴에는 내가 기억하던 오만함과 자신감 대신 잿빛 절망과 깊은 피로감만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내 앞으로 다가와 차가운 가게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이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 눈물에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년 전 내가 응급실에서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저 아이의 눈물은 너무나 가볍고 이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민준이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어깨를 떨고 있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솥에 남아있던 마지막 육수를 데워 국수 2그릇을 말았어요. 아무런 고명도 얹지 않은 멀건 국수였죠. 그리고 그들의 앞에 그릇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평생 그렇게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국수가 어떤 눈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면 내일부터 내가 만든 재단으로 출근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들을 직접 받으라고. 당신들 같은 자식들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고 병들어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이죠.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유일한 속죄의 기회라고.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가게 뒷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나의 개인적인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나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박순자 재단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익명의 기부천사로 알려졌던 내가 재단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내 모든 사연이 세상에 공개되었죠. 사람들은 내 기구한 삶과 통쾌한 복수에 열광했고 재단에는 후원금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나는 그 돈으로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긴급 의료비 지원은 물론 법률 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까지 재단은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 인권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추대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박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모두 맡겼어요. 나는 그저 동대문 시장의 순잔의 국수 주인으로 재단의 든든한 상징으로 남고 싶었거든요. 재단의 활동은 상상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우리 재단이 지원한 수많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인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죠. 마침내 국회에서는 우리 재단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원이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하면 국가가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부양 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그 법안에 박순자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내 개인의 비극이 이제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희망이 된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이 또 흘렀어요. 아들 내외는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재단으로 출근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겠지만 수많은 절망적인 사연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지은이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고 민준이는 예전의 우유부단함 대신 묵묵한 책임감으로 재단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죠. 나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10년 전의 상처는 내 뼛속에 깊이 새겨져 아마 내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느 명절날 약속도 없이 내 가게를 찾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이제 소박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민준이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성찰이 담겨 있었죠. 나는 말없이 국수 2그릇을 말아주었어요. 예전처럼 고명도 듬뿍 얹어서요.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국수를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10년 전 가게 바닥에 무릎 꿇고 흘리던 거짓 눈물과는 다른 진심이 담긴 참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것이 우리의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길고 길었던 세대 간의 전쟁이 끝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없이 느낄 수 있었어요. 재개발이 완료된 동대문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내 순잔의 국수 가게는 예전 모습 그대로 새로운 빌딩 숲 한가운데에 섬처럼 남아 있었죠. 재단에서 내 가게를 우리 시대의 어머니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지정하여 영구히 보존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가게 한쪽 벽에는 박순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낡은 신문 기사와 재단 활동을 담은 수많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나는 이제 예전처럼 장사에 목을 매지는 않아요. 그 대신 주말마다 재단을 통해 찾아오는 젊은 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국수 많은 법을 가르쳐주는 소일거리로 낙을 삼고 있죠. 오늘도 나는 뽀얀 육수김이 피어오르는 솥 앞에서 서툰 솜씨로 면을 삶는 젊은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나는 환하게 웃었죠. 내 인생이 담긴 이 국수 한 그릇이 이제는 나를 넘어 새로운 세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전체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그릇은 때로는 세상을 구하기도 하더군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더 큰 세상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아픔이 사회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씨앗이 될 때 그 승리는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죠. 결국 가장 위대한 복수는 용서도 파멸도 아닌 창조였어요.